예,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건산현 회장이자 REDC 대표 유재남입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가지고 많은 분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시간이 와주신 분들께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강연을 위해서 이 파워포인트가 아니라 웹상에 이렇게 구현을 이렇게 했는데요. 좀 보던 방식이 좀 아니실 수 있지만은 새로운 방법을 좀 시도해 봤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는 강연자 소개입니다. 예, 저는 REDC라는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REDC는 그 리얼 에스테이트 디벨롭먼트 컴퍼니의 약자입니다. 부동산 개발 회사고요. 예,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큰 폭으로 유니콘 기업을 향해서라는 이제 목표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부동산과 이제 IT의 어떤 결합으로 좀 더 높은 목표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이건 손종이가 자기의 인생 계획을 이제 20대, 30대, 40대, 50대 때 자기 인생 계획을 한 것처럼 제가 이제 부동산 사업을 각 시기별로 이렇게 성장을 하고 싶다. 이제 그런 거를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요. 3, 40대에는 이제 경험과 지식을 쌓아서 사업에 대한 도약을 준비를 하고 이제 40대부터 50까지는 종합 부동산 회사로서의 성장을 하는 거가 이제 목표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송정이가 얘기한 것처럼 지금 때 이제 사업에 큰 승부를 이렇게 걸겠다라는 그런 포부를 갖고 있고요. 제가 만든 이제 그 REDC 지도라고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 제가 만든 이제 지도를 기반으로 해서 사업을 도약을 하는 거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0대, 60대가 되면은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너는 궁극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면요,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이폰 주택 사업을 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저 사업은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 하나로 세계 시가총액 1위 회사를 만들었던 것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부동산 사업을 해서 집을 만들어서 사업을 하고 싶다입니다. 이 스티브 잡스가 첫 번째로 생각을 했었던 거는 이쁜 디자인입니다. 예. 이쁜 그 디자인에 세계 최고의 기술을 담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주택을 건설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제 공장에서 이제 모듈 주택이라고 하죠. 공장에서 생산을 해서 이제 만든 형태로 이제 집을 만들고요. 세계 최고의 기술을 그 안에 넣는 일. 그래서 나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이거를 세상에 이렇게 판매하는 일. 그런 일을 하는 거가 제 목표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성공을 하면 60대, 70대 이때에는 이제 그 오래갈 그런 300년을 이어갈 그런 회사를 만들고 싶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인생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 이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가장 부동산 개발을 할 때 핵심적인 것은 시장을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시장을 만드는 일, 그것이 부동산 개발 사업의 핵심이다. 모든 가치는 시장에서 정해진다. 인간이 생활하는 최적의 공간과 장소를 만드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시장에 가면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다 시장에 모여 있죠. 그러니까 그 시장에서 가까운 데서 살려고 하는 거고요. 그런 시장을 만드는 거가 부동산 개발 사업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REDC라는 회사는 2016년 1월 달에 이제 법인을 설립을 했고요. 지금까지 제가 이제 개발 사업의 총괄자로서 사업을 진행을 했던 사업이 약 60개 현장을 했습니다. 뭐 다 제 돈으로 한 게 아니고요. 저는 이제 아무것도 없이 사업을 시작을 해서 이제 돈 있는 사람들을 돈을 이렇게 벌어주면서 수익을 쉐어하고 이제 이런 방법으로 프로젝트 진행을 했던 경험이 약 60차례가 있습니다. 그 중에 56번을 국가한테 파는 일을 했습니다. SH공사하고 LH공사에다 판매하는 일을 했는데요. 쉬어보니까 SH공사에 49번을 팔아봤고요. LH공사에 7번을 팔아봤습니다. 그리고 꼬마 빌딩을 이제 2번을 지어서 스터디 카페. 지난번에 저희가 작심 스터디 카페 세미나를 했었었는데 그런 꼬마 빌딩을 지어서 작심을 이렇게 입주시켜가지고 수익형 건물로 만들어서 이렇게 매매하는 일을 해봤고요. 또 스터디 카페하고 고시원하고 같이 이제 결합되어 있는 그런 청년들을 위한 인큐베이터의 어떤 그런 상품이다. 그래서 그런 건물을 한번 리모델링을 해서 매매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분양 사업은
한 번 해봤습니다. 한양대학교 그 이제 인근에 사근동이라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한양 마이라움이라고 있습니다. 107세대 원룸을 지어서 분양을 했는데 이제 공사를 하는 중에 다 완판을 해서 이렇게 잘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수익은 많이 남지 않아서 제가 자랑스럽게 이렇게 얘기는 안 하는데요. 너무 싸게 팔았나 봐요. 너무 잘 팔렸습니다. 예, 수익은 별로 안 남았고요. 제가 지금까지 이제 했던 실적들인데요. 이런 청년주택에 대한 제가 이제 직간접적인 경험이 2번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던 이 사근동 마이라움, 이게 이제 제가 끝에 있는 거가 이제 분양을 한번 해봤던 겁니다. 인터넷에 뭐 검색하면은 뭐 검색이 되더라고요. 이게 이제 유전함이 했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한 요 작심, 상황심리역 앞에 이렇게 50평짜리 땅을 사가지고 신축을 해가지고 매매를 했었고요. 강원대 알고 캠퍼스가 리모델링을 해서 스터디 카페하고 고시원하고 결합된 모델로 수익형 건물로 지어가지고 매매를 해봤습니다. 이제 대부분 이렇게 빌라입니다. 이 집들은 전부 다 SH공사, LH공사에 매매한 이런 현장들인데요.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이제 사업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있거나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제가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부동산 사업들을 하면서 그간의 시행착오도 많았었고요. 많이 이제 경험하고 부족한 것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비슷한 이렇게 그 어떤 실수가 있고 시행착오가 있더라고요. 항상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거가 자료를 찾고 알아보는 데에 이제 시간이 되게 많이 투자가 되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은 또 똑같은 그런 똑같은 문제를 또 고민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저의 시행착오, 그리고 사업을 하면서 제가 이제 경험을 쌓고 하는 그런 것들, 그리고 이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들이 뭐가 있지? 그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들을 다 정리를 하고 이제 그 서울시의 어떤 여러 도시계획과 공법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다 데이터화해서 이제 저만의 어떤 부동산 개발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부동산 개발 회사의 부동산 지도인데요. 이 안에 저의 영혼이 담겨 있습니다. 저희의 지금까지의 그런 시행착오들과 이런 것들을 이 안에 이제 다 이렇게 담아놨는데요. 사실 제가 정말 아까 뭐 모든 걸 이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에게도 많이 이런 공감이 가고 이런 부분들이 좀 유익하게 이렇게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지도를 처음 만들기 시작을 한 거는 2018년도 10월경입니다. 5년 동안 만든 건데요. 그간의 어떤 방향들도 계속해서 이제 수정을 해가면서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왔고요. 어떻게 보면은 많은 직원을 이렇게 두고 있는 거가 아니고 제가 저만의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짜투리 시간과 또 밤잠 안 자가면서 제가 이 지도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하나하나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부동산 어떤 개발하시는 분들이 이 사업지를 결정을 할 때 저도 이런 걸 만들기 전에는 똑같이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보통은 이제 전철역에서 이제 뭐 가까우니까 역세권이니까 또는 공원 앞이어서 좋으니까 쇼핑몰 앞이어서 좋으니까 이런 방법으로 대부분 사업을 결정을 하는데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니까 그런 방법들은 다 좀 주먹구구식의 방법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좀 더 설득력 있고 과학적인 그런 방법이에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데이터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들이 훨씬 더 그 시행착오를 줄이고 좀 더 정확한 그런 값을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걸 보여주고요.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기능 중에 하나는 지도에 보이는 화면 중에서 어떤 땅이 가장 이제 개발 사업을 했을 때 가장 좋고 가치가 있는지, 또 집을 한 채를 사더라도 어느 위치가 제일 좋을까요? 한번 찍어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찍기가 어렵습니다. 아까처럼 그냥 어느 전철역 앞이 좋겠지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제 여기에 보이는 이제 화면에서 여러 이제 매핑들이 이제 하나씩 그 덮여지게 될 겁니다. 이게 덮여지게 되면은
점점 좁혀지면서 어느 땅이 제일 좋아지겠구나 이거에 대한 이제 판단이 점점 이제 생기게 되는데요. 서울시의 중심지 체계와 간선도로망이 이제 표시가 된 겁니다. 서울시의 모든 예산과 정책은 이 중심지 체계 안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제가 많은 이런 그 경험을 해보니까 이 중심지 체계에 대해서 아는 경우가 별로 없었습니다.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서울시 모든 예산과 정책은 이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예. 근데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또 이제 알아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서울이 도심 지역과 부도심 지역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거에 대한 전문 용어가 중심지 체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말 그대로 도심은 그대로 도심입니다. 서울의 도심은 예전에는 원도심이었었는데요. 지금은 도심이 3개입니다. 서울에 도심이 있고 강남 도심이 있고요. 여의도, 영등포 도심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서울 그 도심이고요. 강남 도심이고요. 여기가 여의도, 영등포 도심입니다. 이 도심 지역을 받쳐주는 부도심 역할을 하는 거가 광역중심 지역이라고 합니다. 7개의 광역중심 지역이 있고요. 여기 용산이 이제 그 광역중심 지역이고요. 그리고 상암이 광역중심 지역입니다. 가산 그 대림이 또 광역중심 지역이고요. 여기 마곡이 광역중심 지역입니다. 그리고 잠실, 그리고 청량리 왕십리역,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계. 여기가 부도심 역할을 하는 이제 광역중심 지역입니다. 이 광역중심 지역을 받쳐주는 12개의 지역중심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신촌이거든요. 신촌이나 마포나 뭐 목동, 이런 데들이 뭐 성수, 이런 데들이 지역중심 지역이고요. 이 지역중심 지역을 받쳐주는 53개의 지구중심 지역이 있습니다. 또 그것도 보여드리면은 아까 신촌이 여기가 지역중심 지역이잖아요. 그 바로 옆에 합정이 지구중심 지역입니다. 또 한남동 이런 데도 지구중심 지역이고요. 그 지역에 대한 어떤 생활권, 중심 지역을 이게 기능을 하는 겁니다. 이 안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생활권 계획이라는 게 있고요. 또 그 아래 지구단위 계획이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이제 서울의 도시 계획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발전이 되는 겁니다. 그 어떤 중심지 체계에 그 해당이 되느냐에 따라서 부동산의 가치도 많이 달라지게 되고요. 또 여기에 역세권이 이제 같이 결합이 되게 되면 중심지 체계가 어떤 중심지 체계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전철역이냐에 따라서 전철역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민간이 전철역에서 할 수 있는 민간 사업이 5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그 5가지 사업이 어떤 중심지 체계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진다는 것은 결국 가치는 용적률이거든요. 할 수 있는 용적률이 달라집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이어서 어떤 이제 역세권 개발 사업들이 있고 어떤 특장점들이 있는지 그것도 이제 설명을 이제 제가 드릴 건데요. 제가 요걸 클릭을 했어요. 그 주황색은 주간선 도로를 의미를 하고요. 그리고 노란색 선은 보조간선 도로를 표시한 겁니다. 네이버 지도나 이런 데 보면은 다 도로가 돼 있는데 왜 이거를 또 여기에다가 이렇게 그려놨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현재 지도에서는 간선도로임을 표시하는 그런 지도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근데 이 간선도로가 부동산 가격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이 간선도로가 아까 얘기했던 전철역과 같이 결합이 되게 되면 어떤 간선도로가 지나가냐에 따라서 또 여기에 대한 가치가 달라지고 땅에 대한 가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일일이 이거 간선도로 다 그리는데 되게 어렵더라고요. 되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간선도로망을 다 이렇게 직접 다 그렸습니다. 근데 이것만 그냥 보면은 그 느낌을 잘 모르실 수가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역세권과 결합이 됐을 때 많은 이제 변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역세권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전철 역세권 표시이고요. 이렇게 노란색 선이 이렇게 그 지금 그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가로지르고 있어요. 이게 아까 보조간선 도로가 있습니다. 아까 이처럼 보조간선 도로가 지나가는 이제 전철역 그리고 주간선 도로가 지나가는 전철역 이거에 따라서 이제 서울시의 용적률 체계가 그 정해져 있습니다. 그 용적률 체계는 이제 간선 도로에 붙어 있을 때는 용도 지역을 바꿨을 때 이제 상업 지역으로 바꿀 수가 있고 또 주간선 도로인 경우는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했을 때는 중심 상업 지역까지
그 용도 지역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거에 해당이 되지 않을 때에는 준주거까지밖에 못 올리는 거죠. 예, 저런 간선도로가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하고 부동산 사업을 했을 때에는 훨씬 더 유리하고 더 많은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철역의 그 반경 범위가 이렇게 네모나게 생겼는데요. 제가 지금 장안평역을 클릭했습니다. 장안평역은 테두리가 이렇게 두꺼운 테두리로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이 테두리는 아까 장안평은 중심지 체계상에서 지역 중심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각각의 가치 표시를 제가 달리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첫 번째 박스가 250m 역세권이고요. 두꺼운 그 이제 박스가 350m 역세권입니다. 요게 250m 역세권이고요. 요게 350m고 그 밖에 회색 실선이 420m 역세권입니다. 이렇게 500m 역세권이 아니라 420m 역세권을 해놓은 거는 서울시의 지구 단위 그 계획구역에서 정하는 그 역세권의 범위가 최근에 그 이제 확대 완화가 돼서 350m에 대한 120% 완화가 돼서 420m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420m를 표시를 한 겁니다. 그 네모나게 생겼어요. 역세권이. 보통 저희가 역세권에 대한 그 범위를 역의 중심에서 땅의 중심까지를 찍습니다. 이게 그 전에 역세권의 범위입니다. 그럼 그려지는 게 원지름 방식이기 때문에 동그랗게 그려지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린 거는 이렇게 박스 형태잖아요. 동그랗게 그려졌을 때는 이 테두리 부분이 잴 수가 없습니다. 미리 지도에다가 이렇게 표기를 해놓지 않으면은 역세권 범위를 정확하게 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역세권에 대해서는 그 역의 반경을 얘기를 하지만은 실제 사업에서 정하는 역세권의 범위는 전철 승강장을 기준합니다. 역세권 청년주택이 사업이 그 시작이 되면서 역세권 사업에 대한 경계의 범위가 달라졌고요. 지금 다른 역세권 사업들도 다 이걸 따라가서 역세권의 범위가 이렇게 네모나게 생겼습니다. 이 네모난 거의 이제 그 기준은요. 전철 이렇게 들어오면은 전철 저희가 그 쓰고 이렇게 타고 내리고 그러잖아요. 그 네모난 박스가 이제 승강장이거든요. 요게 승강장이라고 치면은 이 승강장 끝에서 350m, 또 이쪽에서 350m, 또 승강장 두께도 있습니다. 이 두께에서 각각의 350m 해서 박스로 만들어진 게 역세권의 범위입니다. 그러니까 역세권의 범위도 사람마다 이제 자기 유리한 대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전철역 제일 가까운 출구에서 내 땅 제일 가까운 끝선까지 하시는 분도 있고, 전혀 다른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엉뚱하게 산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미리 이렇게 정확하게 하는 게 필요하고, 또 승강장은 지하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어떻게 저게 다 이렇게 그렸지? 근데 서울시의 역세권의 경우는 이제 이게 일부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청년주택을 하면서 다 정리를 해놓은 거가 있고요. 그리고 이 승강장에 대한 그 위치를 이제 파악을 해서 거기에서 정확하게 350m를 다 그려놓은 겁니다. 이게 이제 그 역세권의 범위이고요. 예, 요것과 동일하게 지금 위치가 다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요거는 테두리가 진한데 요거는 테두리가 이거보다 약하고요. 또 요거는 테두리가 없습니다. 아까 전철역마다 제 가치가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5가지 패턴으로 이 두께와 명암을 이제 기준해 가지고 그 가치를 제가 달리 이렇게 적용을 해놓은 거고요. 그럼 바로바로 어떤 땅의 위치가 있을 때 좋은 역세권, 두 번째로 좋은 역세권 이런 것들을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죠. 여기 6이라고 써 있는 거는 여기 왕십리역인데요. 전철역이 6개가 크로스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위에는 7이라고 돼 있죠. 청량역입니다. 청량역은 7개의 전철역이 크로스가 됩니다. 미리 알지 않으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몇 개 많이 지나가는 건 알지만은 정확하게 이렇게 수치를 알지 못하거든요. 서울 같은 도시는 이 전철역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가 발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철역이 들어가는 도시, 그 지역에 좀 더 중요한 지역이고요. 2개가 교차되는 거는 조금 더 중요한 곳이고요. 3개, 4개 점점 많아질수록 그 위치가 거점이 되는 더 좋은 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울역도 7개고요.
여기 용산역은 4개입니다. 여의도역 4개고요. 요즘 삼성역도 이슈가 많잖아요. 삼성역은 5개입니다. 오히려 수서역은 6개고요. 이렇게 전철역의 그 이제 숫자에 따라서 그 지역의 비중도가 또 달리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헬기 모양이 있습니다. 예. 요 헬기 모양 요것도 있고 여기도 헬기 모양 있죠. UAM 승강장 위치를 그려놓은 거고요. UAM 승강장이 UAM 이제 상용화 되는 거가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져 있는데요. 1단계가 용산과 이제 김포공항을 연결하는 거가 1단계 사업이고, 그리고 잠실과 수서, 이제 그리고 인천공항을 연결하는 거가 이제 2단계 사업이고, 이제 이런 파란색이 3단계 사업입니다. UAM이 상용화가 되는 거는 예상되는 거는 2028년 이후로 예상이 됩니다. 그 이유가 김포공항의 UAM 그 착륙장이 28년 준공 예정이거든요. 김포공항이 이제 복합 개발이 되면서 이제 교통의 허브 역할을 하게 되는데 완공 시점이 이제 그때가 예정돼 있습니다. 지금 표시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표시한 겁니다. 저희가 이런 어떤 땅을 분석을 할 때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미리 그 시행 지침서와 결정도를 다 일일이 찾아봐야 되는데요. 미리 다 찾아놓은 겁니다. 여기 클릭해서 들어가면 이제 시행 지침과 결정도들을 바로 볼 수가 있고요. 보통은 이거를 이제 경험이 많이 없으면은 이걸 어디에서 찾는지부터 많이 헤매게 되거든요. 구청에서 찾아야 되는지, 서울시에서 찾아야 되는지, 그 안에서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등등 많은 시행착오가 있는데 그런 시간을 그냥 다 줄인 겁니다. 그리고 각각의 이제 존이 이렇게 형성이 되면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매핑이 되게 될 텐데 그 매핑이 되게 되면서 여러 그 존들과 연계되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땅의 가치가 이렇게 변화가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미리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조그만 표시들은 이거 빨간색 표시는 역세권 청년주택이 들어가는 걸 표시를 한 건데요. 서울시에 128개의 역세권 청년주택이 지정이 된 거가 여기 다 이제 매핑이 이렇게 다 들어가져 있는 겁니다. 대규모 아파트 개발을 하거나 역세권에서 아까 할 수 있는 뭐 5가지 사업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용도 지역을 변경을 하는 그런 사업들은 전부 다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제 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지구 단위를 클릭을 했을 때 지구 단위에 의해서 개발되는 것들 그리고 그 외에 지구 단위 구역들이 이렇게 표시가 된 겁니다. 이게 장안평역 아까 말씀드렸던 역인데요. 이 장안평역에 이 빨간색 표시 청년주택이 이렇게 6개가 들어가고 있는데 전부 다 250m 안에 역세권 범위에서 들어갔거든요. 이 좀 더 먼 데서도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뭐 저거는 뭐 이렇게 사업자들이 어떻게 결정이 된 거는 다 250m 안에서 이 위치에 이렇게 역세권 사업들이 이렇게 들어가구나를 바로 볼 수가 있고 답심역에는 하나가 들어가는데 거꾸로 용담역에는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뭐 왕십역에 이제 들어가는 것들이고요. 그럼 청년주택이 어디는 이렇게 많이 들어갔는데 어디는 이렇게 많이 좀 비어 있구나 이런 것들도 한 번에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개발 지도는 서울시의 서울시 도시계획과 공법적인 부분들 그리고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뭐가 있지? 그런 것들을 여기다가 이제 표기를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표시된 거를 좀 몇 가지를 설명을 드리면요. 이렇게 검정색으로 체크된 데들이요. 이런 데는 재건축, 재개발 해제 지역입니다. 정비구역 해제 지역이고 서울의 411개의 해제 지역을 표기를 한 겁니다. 예. 과거에 오세훈 시장이 많은 계획을 해놨던 거를 박원순 시장이 다 이제 그 해제를 시켜버렸고 최근에 이제 오세훈 시장이 되면서 다시 이런 지역들이 아파트 지어지는 공공 재개발이나 신속통합이나 모아타운이나 등등으로 아파트로 많이 이렇게 그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연결돼서 411개로 보면은 어디가 이렇게 변했구나, 다음엔 또 어디가 될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까만색으로 표시된 이 안의 땅과 이 밖의 땅의 가치가 다릅니다. 여기와 여기가 가치가 다릅니다. 이런 재건축 해제 지역에서는 이 그 노후화된 지역을 더 촉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줍니다. 이 안에서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나 자율주택 정비 사업, 건축 협정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자율주택 정비 사업과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하면 이 안에서는 용적률을 250%를 할 수가 있고요. 2종 주거 지역일 때요. 2종 주거 지역일 때는 이제 서울시 조례상에 용적률을 이제 200%를 할 수가 있지만 이 안에서는 아까 그런 혜택을 받아서 250%까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남들은 200%를 가지고서 이 사업을 할지 말지를 이제 고민을 하지만 이걸 아는 사람들은 50%를 더 할 수가 있으니까 그만큼에 대한 사업 이익에 대한 여유가 있으니까 사업 결정을 더 자신감 있게 할 수가 있겠죠. 돈도 더 많이 남고요. 이 남색은 도시재생지역입니다. 도시재생지역은 서울에 53개가 있습니다. 이런 지역들을 이제 서울에 다 이렇게 표기를 한 거고, 이 안에서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혜택이 있는데 아까 거기보다 혜택이 더 많습니다. 뭐 자율주택 정비 사업이나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이 안에서도 할 수가 있고요. 그거 외에도 여기에 건물을 신축하거나 리모델링을 하거나 아니면 세입자들이 뭐 이 안에서 어떤 가게를 만들거나 할 때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업자들은 용적률도 더 많이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사업을 할 때 조달 비용도 더 좋은 조건으로 이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뭐 전체 사업비의 뭐 예를 들어서 70-80%를 이 과거에는 1.5%에 빌려줬었는데 지금은 1.9%에 빌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고서 사업을 할 때 훨씬 사업의 이익을 많이 남길 수가 있습니다. 이 파란색 표시는 관리지역을 표시한 건데요. 이사대책 때 이 관리지역이라는 게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는 또 다른 혜택이 또 있습니다. 아까 용적률도 법정 상한까지 하거나 아니면 용도 지역을 바꿀 수 있습니다. 2종, 3종을 준주거로 바꿀 수도 있고요. 용도 상향을 시킬 수가 있는데, 요거를 서울시가 이제 응용을 해서 모아타운을 무조건 이제 거기는 관리지역입니다. 이렇게 이제 프로세스를 그렇게 정했습니다. 정해지는 모아타운은 다 자동으로 이제 관리지역이 되는 거고요. 모아타운이 아니어도 지금처럼 이렇게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급적이면은 요 밖에보다는 요 안에서 사는 게 좋고요. 또 요 안에서도 요 역세권 안에서 사면 이제 더 좋고, 그 안에서도 도로가 더 좋고 이제 점점점 이제 어떤 땅을 사야 되는지 이제 더 압축이 되는 거죠. 아까는 네모난 그 빨간색 역세권을 보셨는데요. 이거는 녹색 역세권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전철역이 아니라 앞으로 생길 전철역에 대한 위치와 역세권 존을 표시를 했는데요. 전철역이 없다가 이제 전철역이 생기면 부동산 가격이 오르잖아요. 그래서 미리 어디에 전철역이 들어가는지 다 표시를 하고 그 범위를 이렇게 한 겁니다. 이 노란색 표시는 재정비 촉진지구를 표시를 한 건데요. 과거에는 균형발전 촉진지구라고 했고 그게 이름이 바뀌어서 재정비 촉진지구가 된 겁니다. 또 여기 뉴타운 지역이라고도 합니다. 중간에 막 이제 망가진 데도 많았었는데 최근에 이제 뉴타운 지역들이 다시 활성화가 되면서 아파트가 새로 많이 지어졌거든요. 이 뉴타운 지역 안에 이제 어떻게 이제 뉴타운 지역이 이제 바뀌었는지, 어디가 완성이 되고 어디가 이제 공사 계획이 있고 이제 어디는 이제 또 신축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분별을 해서 사업 판단을 하게 되면 사업 판단할 때 좋은 판단력을 주게 됩니다. 보라색 표시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표시는 특정개발진흥지구입니다. 특구지역입니다. 이렇게 교차가 되는 데에서는 특정개발진흥지구에서 주는 혜택과 도시재생지역에서 주는 혜택을 같이 융합해서 좀 더 경쟁력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데에서 이제 용적률도 더 할 수 있고 돈도 빌리는 방법이 더 유리하게 이제 빌릴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또 이 안에서 이제 제기동역이네요. 제기동역은 또 이 중심지 체계의 광역 중심지에 해당이 되는 전철역이기 때문에 또 박스가 좀 두껍게 이렇게 표시가 됐는데요. 새로 생기게 되면 이제 역세권이 여기 또 새로 생기는 역입니다. 이 빨간색 박스가 지금 표시가 됐는데요. 이 빨간색 이 표시는 부설 주차장 설치 제한 지역입니다. 건물을 이렇게 지을 때 주차 대수에 따라서 건물의 용도와 건물의 부피가 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그런 이 상가 건물을 짓는다라고 하면은 134평방미터당
주차 한 대를 계획을 해야 되거든요. 또는 주택은 뭐 주택 면적에 따라서 0.8대, 뭐 세대당 0.8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박스가 쳐져 있는 이 안에서는 그런 주차 대수를 그대로 하지 않고도 그 해당 용적률을 다 찾을 수가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철역 앞에 뭐 준주거 사업지역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요. 40평, 50평 정도 되는 땅에 이제 건물을 짓게 되면 전철역 앞이니까 상가도 이렇게 만들고 싶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주차 1층에다가 주차를 이제 한 대를 대면 일반적인 지역에서는 134해배당, 그러니까 40평당 한 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땅이 만약에 40평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건폐율이 60%이기 때문에 4, 6에 24, 바닥 면적을 24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개 층만 지어도 48평이고요. 주차를 한 대를 하게 되면 이 2층하고 이제 끝나는 거거든요. 이게 일반적인 그런 방법이지만은 이 지역 안에서는 주차를 한 대만 하고도 해당 용적률을 다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적률이 상업지역에서 600%를 준다라고 하면 그 600%를 다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차를 한 대만 하고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600%를 해서 15층짜리 건물을 지어냈다고 치면 15층짜리에서 나오는 임대 운영 수익과 이걸 알지 못하고 2층짜리에서 나오는 임대 운영 수익은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알고 모르고의 차이가 굉장히 크고요. 이런 지역들이 서울에 몇 군데가 있거든요. 그런 거를 알고서 사업을 하면은 훨씬 이제 유리하게 사업을 할 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 안에서는 주차장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 요 지역 같은 경우는 특구 지역이니까 특구 지역에 대한 혜택도 받을 수가 있고요. 겹치는 도시재생까지 합치게 되면 또 요것까지 적용을 할 수가 있고, 또 역세권이라고 하면 역세권에 대한 그런 인센티브와 더 가치 있는 부동산 개발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보라색 계열은 일정 면적 이상의 그 새로운 건물이 들어가는 것들을 표시를 한 건데요. 아파트 단지가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주상복합이 들어간다거나 그러면 이런 것들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변화가 생기거든요. 아파트가 생기면 그 동선이 변경이 돼서 그 동선에 따라서 가치도 달라지고, 아파트 입구가 어디 생기냐에 따라서 또 부동산이 어디가 더 좋을지를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 지역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나를 드리면, 요 아까 노란색이 재정비 촉진지구 뉴타운 지역입니다. 장인 뉴타운입니다. 최근 장인 뉴타운이 뉴스에도 이렇게 많이 나오고 4구역이 이렇게 개발되고 해서 이제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과거에는 이 지역이 굉장히 낙후되고 못 사는 동네였지만은 지금 아주 천지개벽을 하고 있거든요. 장인 뉴타운과 요 아래 이문 뉴타운이 또 있는데요. 요 같이 합하게 되면 약 5만 세대 정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 전에 허름한 집들이 없어지고 거의 5만 세대 정도 되는 이제 생활 수준이 있는 그런 주거 단지로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을 곳이고요. 이 안에 이렇게 검정색으로 체크된 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재건축 해제 지역입니다. 그리고 파란색은 도시 재생 지역입니다. 이 안에서 신축을 할 때에는 아까 인센티브가 있으니까 여기 안과 밖의 땅의 가치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지역이 이제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를 다 볼 수가 있는데요. 연한 보라색은 아파트가 완성이 된 거를 표시를 한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라색들은 아파트가 이제 지어지고 있는 곳을 표시한 겁니다. 여기가 이제 최근에 분양을 한 장리 4구역입니다. 그리고 검정색인데 테두리가 보라색으로 진하게 생긴 데는 공공재개발로 지정이 돼서 재건축 해제 지역에 아파트가 들어가는 곳을 표시를 한 거고요. 이 파란색 표시는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들어가는 걸 표시를 한 겁니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또 15층짜리 아파트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최근은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무화주택으로 이제 더 옮겨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테두리가 이렇게 진한 게 있고 그냥 테두리가 없는 게 있는데요. 테두리가 진한 거는 시공사까지 선정이 돼서 사업이 그냥 결정돼서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데는 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되고 아직 사업이 시공사까지 확정이 되지 않는 단계인데, 여기가 장이 11구역이거든요. 이 안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이렇게 산발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었었는데, 테두리가 진한 것만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가고요. 나머지는 추진위가 다 없어지고, 여기는 역세권 공공임대주택으로 용도 지역을 현재 2종, 3종으로 되어 있는 거를 준중으로 바꿔서 훨씬 더 높은 그 아파트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사업성이 좋아졌기 때문에 기존의 그 가로주택 정비 사업들은 기존 방법으로 갈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제 가지가 않을 거고요. 여기가 아까 말씀드렸던 역세권 350m 안에 이 11구역이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역세권에 5가지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역세권 이 장기 전세주택, 아까 제가 좀 전에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했는데 이름이 오세훈 시장이 되면서 이름이 바뀌었거든요. 역세권 장기 전세주택으로 사업을 했을 때 350m 안에 전철역이 다 그 구역이 다 포함이 되고, 앞에 있는 도로가 여기가 주황색 도로입니다. 아까 주황색 도로는 주간선 도로라고 했거든요. 주간선 도로에 접해져 있기 때문에 프로세스 상으로는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사업 계획을 하면 600% 또는 700%의 사업 계획을 할 텐데, 역세권 장기 전세 주택이 원래는 층수가 35층으로 제한이 됐었는데 층수도 폐지가 됐기 때문에 층수도 더 올릴 수가 있고요. 40층대의 아파트를 올릴 수 있고, 용적률도 500%까지 할 수 있던 거가 이제 최대 700%까지 할 수가 있으니까 더 사업성이 좋아졌기 때문에 거기에 편승이 돼서 사업이 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시가 없으면은 이 장인 뉴타운 요 안에서도 어디가 제일 좋은지 알아? 물어보면은 그 잘 판단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냥 4구역이 구역이 크고 GS가 이제 시공을 하니까 더 좋아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아까 파란색은 15층짜리 아파트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요런 데들은, 보라색들은 25층짜리 아파트가 들어가는 거고요. 좀 전에 얘기한 11구역은 여기 아파트 짓게 되면 40층 이상 아파트가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요 색깔만 보더라도 아파트가 몇 층으로 올라갈지를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문동까지 연계해가지고 보면은 그 주변에 이제 어디가 더 개발 압력을 받고 있고, 어디가 더 땅값이 많이 오르겠네? 어디 가서 사면 되겠네? 사업을 하면 좋겠네?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지하 맵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우리가 지하에 있는 파이프라인들을 그리는 겁니다. 지하에는 여러 관로들과 파이프라인들이 있습니다. 뭐 이런 물이 지나가는 데도 있고 기름 지나가는 데도 있고, 그리고 지금 요 주로 표시가 현재 되어 있는 거는 광 케이블망 표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서울시의 모든 광 케이블이 어떻게 지나가고 있는지를 표시를 한 건데요. 이거를 한 이유 중에 이제 하나는 서울시가 이 광 케이블 라인을 따가지고 36개의 데이터 센터를 만들었거든요. 그럼 그 외에 현재 데이터 센터가 이제 사업성이 좋으니까 데이터 센터가 어디 들어갔는지를 보고 이 광 케이블망을 딱 띄우게 되면 이래서 여기가 들어갔구나. 다음은 어디에 들어갈 수가 있네. 이런 것들을 이제 예측을 할 수가 있고,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해서 지상의 어떤 도시 여러 계획들과 이렇게 같이 물려 있을 때에는 부동산을 판단을 하는데 상당히 이게 영향력을 줄 수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그려놓은 겁니다. 이 건축 억제는 리스크를 체크해 주는 겁니다. 건축적으로 억제를 주는 것들이 이제 뭐 예를 들어 자연경관지구나 고도지구나 등등의 제한을 주는 것들을 이렇게 체크를 한 거고요. 이게 보통은 다 알겠지 하겠지만은 이거를 놓쳐서 실수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그런 사례들이 여러 차례 있었었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 안암역인데요. 안암역은 이제 고대에 있는 데죠. 상권이 발달이 많이 되어 있는데 도시재생지역입니다. 도시재생지역은 아까 혜택이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도시재생지역이면서 역세권 안에서 땅을 사면 더 유리한 거고요. 예를 들어서 준주거 지역을 사가지고 나는 용적률 400%, 500% 해서 건물 10층짜리 이렇게 지어야지 라고 계획을 하고서 안암역 앞에 있는 땅을 바로 샀습니다. 그런데 이걸 체크하지 못하면은 망하는 겁니다. 이 표시는 자연경관지구인데요. 자연경관지구에서는 기본적인 프로세스는 건폐율을 30%밖에 못하고 층수는 3층 이하입니다. 그럼 30% 곱하기 3개 층이면 90%거든요. 아까처럼
준주거 지역으로 나는 400%, 500% 10층을 해야지 하려고 했는데 이걸 체크하지 못하면은 이 30%에 3층밖에 못 지으니까 망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여기 전철역이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철역 바로 앞에 땅이 좋다라고 해서 요 땅이나 아니면 여기 걸려있는 요 부분에 이제 땅을 사게 되면 이걸 체크하지 못하고서 사게 되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에 대한 리스크도 같이 체크를 할 수가 있고요. 이게 뭐 큰 대학교도 지금 이거 체크 못 해가지고 학교가 난리가 났더라고요. 또 저 아는 이제 회장님은 아파트 지으신다고 수만 평을 샀어요. 거의 한 5만 평 가까이 사셨나 봐요. 그래서 전체 땅에 대한 아파트 배치를 했는데 이게 땅이 있으면은 땅을 가운데를 그냥 움푹 파인 그 땅이 비오톱에 걸려 있는데 그 비오톱에 걸려 있는 거를 체크하지 못하고 땅을 계속 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큰 회사가 왜 그런 거를 체크하지 못하지? 라고 생각을 할 텐데 못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리스크 체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지도가 하나씩 이렇게 매핑이 되면서 좀 복잡한 지도가 이제 됐죠. 이 지도를 해석하는 능력이 있으면은요, 여기에서 어떤 땅이 제일 좋은지를 찍어봐 하면은 이제는 찍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한테 어떤 땅이 좋은지를 찍어봐 하면은 찍을 수 있고, 여기에서 제일 좋은 순서를 마킹을 해봐. 1위부터 땅 좋은 순서로 100위까지 마킹을 해봐. 마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없으면은 그런 걸 할 수가 없는 거죠. 마장역이고요. 여기는 왕십리 역세권입니다. 마장역은 전철역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아까처럼 그냥 네모 반듯한 역세권이 생기게 되고요. 왕십리역은 여러 개의 전철역이 교차가 되기 때문에 이런 별표 모양의 그 역세권이 형성이 되게 되는데요. 왕십리 역세권은 중심지 체계상의 광역 중심 지역에 해당되는 전철역이고요. 마장역은 일반 역세권입니다. 여기 이 빨간색 표시는 아까 청년주택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마장 역세권 기준으로 하면은 이 땅이 마장 역세권 250m 안에 다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마장역하고 가깝기 때문에 다들 마장 역세권에 해당이 되는 기준으로 사업을 판단을 합니다. 왕십리 역세권에도 이 땅이 2분의 1 이상 포함이 되거든요. 2분의 1 이상이 포함이 되면 왕십리 역세권에도 사업을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알면 왕십리 역세권으로 적용을 하는 거고요. 모르면 마장 역세권으로 그 사업을 하는 건데, 마장 역세권으로 사업을 했을 때에는 청년주택을 했잖아요. 준주거까지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왕십리 역세권에 이걸 적용을 했으면 일반 상업지역으로 바뀝니다. 알고 모르고의 명암 차이가 그렇게 갈리는 겁니다. 지금 표시한 이 땅하고요, 이 땅이 주인이 같습니다. 같은 사람이 매물로 이렇게 내놓은 땅이고요. 땅값도 똑같이 내놨습니다. 그냥 보통적으로는 그러니까 뭐 이게 도로 여건이 더 좋네라고 생각을 하지만, 좀 전에 설명을 제가 했듯이 이 땅은 왕십리 역세권에 100% 포함이 되고요. 이 땅은 마장 역세권에 100%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둘의 가치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예. 그럼 땅 주인이 이런 거를 알면 다르게 내놓겠죠. 대부분 이런 걸 잘 모릅니다. 예. 이런 걸 알고서 땅을 이렇게 판단해가지고 사업을 결정을 하면 보이지 않는 그런 가치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한번 봐볼게요. 지금 왕십리 역세권이 여기까지 지금 돼 있잖아요. 이거 마장역입니다. 마장역 바로 출구 앞에 여기 있는 코너 땅이요. 예, 이 땅을 산다라고 했을 때 그냥 출구 앞에 바로 나왔을 때의 땅이니까 당연히 마장역세권이라고 다 생각을 하지만 왕십리 역세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처럼 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부피가 달라지고 땅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알아보는 그런 그 판단력이 필요하고요. 이 일대의 가장 그 개발 이슈가 큰 거는 마장동 한국전력부지입니다. 이게 22,000평 정도 되는데 여기에 이제 복합 개발이 이루어집니다. 주거, 업무, 상업의 복합 개발이 이루어져서 이미 사업이 이게 지금 시작이 이게 됐거든요. 이제 이전하는 거죠. 이게 개발되게 되면은 아까 요 길목 잡고 있는 이런 땅이 다 마장 역세권이 아니라 왕십리 역세권으로 훨씬 더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땅을 사게 되면 대박 나는 거 같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클릭을 했더니
이 마장 항전부지가 어떻게 개발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있고요. 원래 22년에 착공해서 24년에 준공 계획인데 지금 이제 이전에 대한 이제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요게 현재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요 그림을 클릭을 하면 이제 뭐 이런 건물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성동구의 수건 사업 중 하나는 바로 마장동에 있는 한국전력 물류센터 부지의 개발 사업이죠. 설명을 다 이거 들으면 오래 걸리니까 이렇게 영상으로 제가 이런 정보들도 이렇게 연결을 해서 땅에 알아야 되는 그런 정보들을 텍스트와 어떤 연결과 이미지와 이런 영상을 이제 같이 결합을 해서 이런 자료들을 만든 겁니다. 마장동은 여기 되게 많이 좀 일대가 좀 복잡하잖아요. 광역 중심 지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겹치는 거가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중심지체계가 상위로 올라갈수록 이렇게 복잡해집니다. 이런 보라색 표시는 신속통합 개발 되는 곳들이고요. 눈에 보이는 걸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이런 건 재건축 이제 그 해제 지역이고 모아주택 들어가는 거고요. 도시 재생 지역 아까 이런 데 이제 딱 포인트를 딱 찍고서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지 알고서 사업을 하면 훨씬 더 많은 용적률과 더 이제 요즘 금리 비싸잖아요. 돈도 많이 또 싼 금리를 빌려주거든요. 그런 걸 알고서 사업을 하면 요즘 금리 오른 거에 대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지금 표시는 SH공사가 최근에 매입한 현장들을 다 표시한 겁니다. 제가 아까 SH공사에다가 이렇게 매매하는 일을 많이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데이터들을 여기에 이제 적용해서 다 이렇게 넣었는데요. 이걸 보면은 어느 지역에 SH공사가 편중돼서 이렇게 매입을 하고 있는지, 또 어디가 감정가가 더 잘 나오는지, 또 엄한 데 가서 사업하면 안 되잖아요. 예. 이들이 매입을 하는 건 다 규칙이 있거든요. 그 규칙을 알고 더 선호하는 지역이 있고 좀 덜 선호하는 데가 있고 안 사는 데가 있거든요. 이런 거를 잘 알고 사업을 해야 그런 이제 리스크가 적어지겠죠. 매입주택에 대한 사례를 좀 말씀을 또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지도를 보고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땅들은 역세권 안에 이 땅은 훨씬 더 좋은 개발을 할 수가 있었었는데 얘는 그냥 SH다 팔고 그냥 말아버렸네? 라는 것도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클릭했을 때 어떻게 매입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사업을 판단을 하는지에 대한 좀 다른 시각의 그 사업 판단 방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표시된 거는 SH공사에서 매입을 했고요. 건물 이름 더존 에이스빌이라는 이제 건물 이름이고 170평짜리 땅을 산 겁니다. 이건 제가 한 게 아니라 그냥 제가 모르는 제3자가 이제 사업을 한 거에 대한 사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2종 주거지역 땅을 샀고 2종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용적률 200%를 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341평 이제 건물을 지은 겁니다. 5층짜리 건물 지었고요. 20세대 지었고요. 허가 착공 준공을 이때 했습니다. 18년도 9월 6일에 허가받고 18년도 9월 18일에 착공했고 19년도 4월 23일에 준공을 했습니다. 남들은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내는지를 알아야 내가 이런 사업을 했을 때 내 현장이 빠른지 늦은지도 알고요. 내 현장이 늦으면 좀 빨리 하세요. 남들은 이렇게 하는데 왜 당신이 이렇게 해요? 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이 중에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을 내가 다음에 고용해서 또 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도 중요하다 생각을 해서 데이터를 담은 겁니다. SH공사는 먼저 계약을 해주고 그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건물을 다 지어서 파는 게 아니고요. 이제 보통 이제 분기별로 이렇게 공고가 나오는데 공고가 그 나왔을 때를 미리 예측을 하고요. 사업을 많이 하면 언제 나오는지를 알잖아요. 그러면은 대략 그런 스케줄들을 예상을 해서 땅을 사고 땅을 잔금 계획을 그 일정에 맞춰가지고 잔금을 하고 이런 계획들을 이렇게 세웁니다. 이런 민간 사업자가 그런 공고가 있을 때 그 양식에 맞춰서 이제 SH에다가 이제 접수를 하면 이들이 이제 사겠다 안 사겠다라는 결정을 해주고요. 결정이 되게 되면 두 개의 감정평가기관이 평가를 해서 평균 가격으로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짓기 전에 한번 하고요. 건물이 완료가 된 다음에 완료된 건물로 다시 감정을 합니다. 시점이 바뀌었고 실물을 가지고서
다시 감정을 하는 거죠. 18년도 10월 18일에 대한감정의 서운화 감정평가사가 66억 6,700을 감정을 했고, 삼창의 이우철 감정사가 65억 9,800을 감정을 했고요. 그 평균 가격인 66억 3,250만 원에 매매 약정 체결이 된 겁니다. 화면이 잘려서 그 금액이 잘 안 보이는데요. 요게 이제 평균 가격입니다. 66억 3,250만 원에 매매 약정 체결을 했고, 골조공사가 끝나면 이 금액에 대한 50%에서 60%를 돈을 먼저 받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 돈은 준공 후에 다시 감정을 해서 그때 이제 돈을 받게 되는데, 건물을 짓기 전에 서류 가지고서 이제 감정 평가를 한 거고요. 최종 감정은 19년도 5월 3일에 준공된 건물로 다시 감정을 한 겁니다. 이제 69억 6천을 했고, 삼창에서 68억을 했고, 그래서 69억 2,300만 원이 최종 매매가 됐습니다. 한 3억 정도 올랐고요. 시점이 달라졌고, 그리고 실물 가지고 이렇게 감정 평가를 하기 때문에 보통은 이렇게 처음 약정한 금액보다 금액이 올라갑니다. 계속 이제 사업을 하게 되면 이제 평균에 대해서 한 어느 정도 이렇게 올라가는구나, 이런 경험치가 이렇게 이제 쌓이게 될 거고요. 지금부터 이제 설명하는 게 좀 중요합니다. 제가 이거는 일반적인 그 사례 비교로서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요거는 SH 사업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똑같이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사례로서 연결해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최종 매매가 된 69억 2,300만 원을 아까 위에 연면적이 341평이었습니다. 연면적으로 나누면 연면적 평당 2,025만 원이라는 숫자가 나오고요. 내가 동일한 사업을 하려고 할 때 주변에 땅을 섭외를 해서 그 땅에서 이제 설계 계획을 했을 때 나오는 연면적 곱하기 이 금액을 하면 매출을 가늠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매출을 이렇게 한번 가늠을 해보고, 진짜 중요한 거는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이제 여기 써 있는 거는 위에 580이라고 써 있고 밑에 2,891만 원이라고 써 있는 겁니다. 이 숫자 값을 구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거고, 이건 SH 사업뿐만이 아니라 단순 매각 사업들은 다 이 공식에 의해서 이런 숫자가 구해집니다. 580이라는 거는 이 시점에 이 사업을 했을 때 들어가는 사업비입니다. 580만 원 곱하기 아까 연면적 341평을 하게 되면 그게 사업비고요. 매매 금액이 69억 2,300에 매매가 됐기 때문에 매매 금액에서 이 사업비를 뺍니다. 나머지 금액을 아까 대지 면적이 170평이었습니다. 170평으로 나누게 되면 2,891만 원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거고요. 주변에 부동산을 다 섭외를 해서 이 2,891만 원보다 싸게 나오는 땅은 그냥 다 사면 됩니다. 그럼 그 차액 곱하기 대지 면적만큼이 남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 사람이 이 땅을 산 원가와 이익이 포함된 거거든요. 이렇게 단순한 이런 매각 사업에 대한 동일한 사업들은 이 값이 구해집니다. 땅값만 봐도 얼마가 남네? 요 어바웃 계산이 되는 거죠. 그럼 이걸 가지고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검수를 해서 해봤는데 맞아요. 그러면은 신뢰가 생기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좀 더 자신 있게 결정을 하고 땅 사러 나는 어떤 판단을 할 때 뒤에서 이제 뭐 정확한 어떤 데이터를 이제 구해주는 그런 작업을 하면 될 겁니다. 땅값만 보고도 얼마가 남는지를 판단을 할 수 있으면, 남들은 다 시장 조사하고 이렇게 파악을 할 때 나는 이미 다 파악 끝났잖아요. 남들보다 한 발 빠르게 사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겁니다. 한 발짝 빨리 가는 거가 사업의 경쟁력이잖아요. 다 시장 조사하고 했는데 땅 사러 갔더니 땅이 팔렸대요. 그럼 헛수고하는 거잖아요. 예. 이런 방법으로 경쟁력 있는 어떤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시공사는 뭐 명성이라는 데서 했고, 건축사는 뭐 이런 데서 했는데, 공사 기간을 되게 빨리 하면 여기 되게 빨리 하네, 이런 데를 또 채용할 수 있고, 뭐 나하고 뭐 경쟁자가 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이런 사람들이 나하고 경쟁자가 될 수가 있구나, 뭐 그런 차원에서 이런 것들도 데이터를 같이 구하는 겁니다. 이 링크는 지금 이 해당되는 땅을 이거 클릭을 하면 이 땅 위치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요. 이 디스코거든요. 디스코에서는 저는 이제 지적도, 땅의 어떤 경계를 이제 보고 토지 대장과
건물 대장을 한 번에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잘 되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는 여러 그 특장점이 있는 그런 요즘 프로테크가 많잖아요. 그 해당되는 거를 연결을 해서 바로 보여줌으로 인해서 굳이 잘 만들어 놓은 거는 이중적으로 제가 만들 필요 없고 그걸 이렇게 활용하면 되니까 이런 방법으로 사업을 판단하는데 제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빨간색 표시는 부동산 매물을 표시한 겁니다. 제가 이런 사업을 하니까 여러 부동산들과 뭐 브로커분들이 유 대표 이따가 한번 검토 좀 해봐 해서 저한테 온 것들을 다 여기다가 데이터 입력을 한 겁니다. 보통 시행사들은 부동산들에서 이렇게 땅의 제한이 오면 이 땅은 땅값이 비싸, 이거는 나랑 사업 방향이 맞지 않아, 이건 싸고 괜찮네, 요것만 보고 나머지 다 그냥 버리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거 없이 싸든 비싸든 다 데이터를 입력을 하는 거가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도 많은 것도 장점이 되기도 하고요. 내가 어떤 땅을 검토했을 때 옆 땅에 나와서 연관관계의 어떤 정보를 주기도 하고요. 데이터가 많아졌을 때. 그리고 우선 다 사업지고 매도인이 매각을 하겠다라는 의사가 있는 땅들입니다. 이런 땅의 숫자가 이렇게 많이 모여지게 되면 이 또한 좋은 정보가 될 수가 있고, 이 사업에는 이 땅이 그저 그런 땅일 수가 있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업에는 굉장히 좋은 땅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고 나면 어떤 땅은 이 역세권에 아슬하게 넘어가는 게 있고, 어떤 땅은 역세권에 간신히 들어오는 땅도 있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런 사업에는 이 땅이 굉장히 좋은 땅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를 포착을 할 수가 있으면은 그 땅이 싼 땅인 경우가 이렇게 발생이 되거든요. 간혹 그런 일도 이렇게 해서 보면은 그런 일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데이터를 이렇게 겹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전혀 새로운 어떤 부동산에 대한 가치를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기게 되고, 아까처럼 사업에 대한 어떤 판단을 할 때 이게 굉장히 좋은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주로 한 거가 빌라를 지어서 국가에다 파는 일을 주로 했지만은, 부동산 사업은 이런 빌라 사업만 있는 게 아니라 몇 천억, 조를 다루는 그런 사업들도 있거든요. 그런 사업들에 이게 이제 그 역할을 해서 더 빠른 결정과 사업에 대한 수익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쓰여지게 되면 상당히 이게 좋은 가치를 발휘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지도의 기능에 대해서는 제가 이 정도 이제 그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은 뭐 충분히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좀 더 추가적인 거를 이 지도에서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최근에 한강 그레이트 사업이 발표가 됐잖아요. 그 사업들도 지금 여기에 다 들어가져 있는데요. 서울링이라고 해서 이 대관람차가 생기는 거에 대한 이런 정보들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이번에 발표된 그런 프로젝트 발표 자료들이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제 사진을 클릭하면 여러 이제 관련된 사진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뭐 선유도에도 다리 연결이 되죠. 선유도 다리 연결되는 거와 선유도 연결되는 거, 그리고 이번에 뚝섬에서 이 잠실 이제 경기장이 있는데 곤도라가 생기더라고요. 그 곤도라가 뚝섬역 있는 데에서 연결되더라고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곤돌라,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새로운 정책이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은 제가 이제 이런 지도에다가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면서 계속 이제 그 데이터를 이렇게 축적을 하고 있는 거고, 저의 어떤 사업에 대한 생각은 서울에서 이제 사업에 대한 어떤 성공 경험들을 만들어서 이 서울에서 많은 사업을 하고 싶다, 더 큰 목표를 잡는다라고 하면 서울에서 1등을 하면 대한민국 1등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목표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건데 꿈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섹션 1 부동산 개발 회사의 부동산 지도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를 하고요. 섹션 2는 요즘 부동산 그 시장이 다 어렵잖아요.
예, 이 어려운 시기에 좋아질 때까지 기다릴 거냐, 아니면 지금 같은 때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사업이 어떤 사업들을 관심을 가져야 되고, 풍선 효과가 어디에서 만들어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섹션 2로 해가지고 강연을 이어서 가겠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관해 누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아무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숨겨진 비밀을 발견할 때 위대한 기업이 만들어질 수 있다. 제가 쓰레기 수집가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아까 보여드렸던 그 지도에서의 그런 데이터들이 각각의 하나의 데이터들을 보면은 별로 이게 뭐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좀 어떤 건 중요한 것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모아놔 봤더니요. 이게 대단한 그 가치가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쓰레기 수집가라고 제가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쓰레기통에다가 여러 가지를 이렇게 다 모아놨더니 좋은 가치가 만들어졌다. 이게 저의 숨겨진 비밀이고요. 이 부동산 이 산업에서 그러니까 이 가치를 판단을 할 때 이제 새로운 방식이 어떤 그 이제 판단 방법을 제가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새롭고 더 나은 방식으로 무언가를 가능하게 해주는 것은 모든 게 다 기술이다라고 제가 썼는데 제가 부동산 기술을 이렇게 이제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런 기술로 앞으로 무언가 가치 있는 일을 해갔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저의 바람이고 여기 건부대 안에서 이런 가치 있는 일을 많이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거가 저희 또 작은 어떤 희망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요즘 부동산 시장이 이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분양을 하는 시장들은 다 지금 분양이 되기가 어려운 그런 시점이죠. 또 그 중에서도 생수기나 오피스텔이나 이런 주거 지역의 규제가 있었을 때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었었던 이런 상품들이 이제 많은 인기가 있었었는데 지금은 시장이 다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주택에 대한 규제를 다 풀어버리게 되면 이런 오피스텔이나 생활형 숙박시설이나 이런 데에 선택을 할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더 위기가 더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분양은 지금 안 되기 때문에 뭐 정말 좋은 아이디어로 이제 어떤 또 다른 전략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요. 평균적인 시각에서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럼 분양이 아닌 지금 같은 때에는 어떤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을 좀 나열을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 역세권 개발 사업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전철역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파생적인 사업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일반 민간이 할 수 있는 역세권 사업은 5가지가 있습니다. 역세권 청년주택이 있고요. 역세권 소규모 재개발 사업이 있고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이 있고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있고 역세권 복합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이 5가지 사업이 각각의 특장점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청년주택은 할 수 있는 최소 면적이 1000회배 이상이어야지 할 수가 있고요. 소규모 재개발 사업은 최소 면적에 대한 원래 기준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23년 1월 15일에 2차 개정 그 운영 기준이 나오면서 1,500회배 이상 그리고 5,000원 회배 미만만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만까지 개발을 할 수 있게끔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아직 시행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역세권 장기전세 주택은 대지 면적이 최소 3,000회배 이상이어야 됩니다. 아까 장인뉴타운을 제가 11구역을 말씀드리면서 거기 사업이 역세권 장기전세 주택 사업으로 갈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최근에 오세훈 시장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층수에 대한 완화와 용적률을 최대 아까 간선도로 중심지척이와 간선도로에 따라서 이제 600%, 700%까지 가능합니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하고 복합 개발 사업은 최소 면적이 1,500헥 이상이어야 되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역세권 사업이더라도 하나의 땅을 두고 할 수 있는 용적률이 많이 다릅니다. 예. 이거를 알면 어떤 사람은 700%를 개발하고요. 어떤 사람은 뭐 400~500%를 개발을 합니다. 청년주택 사업은 역세권 범위가 350m까지 이제 그 범위가 정해져 있고요. 2종, 3종 주거 지역을 준주거 상업지역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근데 청년주택은 요즘에 금리가 많이 올라서 사업이 어렵다라고 다들 판단을 하십니다. 하지만 본질적인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본질적인 가치란 우선 2종, 3종이 준주거 상업지로 땅이 용도가 변경이 됐습니다. 우선 이렇게 변경이 됐을 때 땅에 대한 감정가가 올라갑니다. 땅 가치 자체가 올라갑니다. 이게 본질의 가치입니다. 그리고 그 건물에서 2종, 3종에서 할 수 있는 건물의 부피와 준주거 상업지역에서 할 수 있는 건물의 부피가 달라졌습니다. 이 해당 의무기간의 임대기간 동안은 할인된 임대료 적용 때문에 수익이 적거나 없을 수도 있겠지만 1년에 5%씩 올릴 수가 있는데 보통 임차계약이 2년마다 한 번씩 있으니까 2년마다 한 번씩 5%를 올릴 수 있다고 보시면 될 텐데요. 임대기간이 완료가 되게 되면 그 본질의 가치가 다 가치가 발생이 됩니다. 그랬을 때 상당한 부동산 가치가 커지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단기적인 그냥 임대 수익만 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할인 적용이 되는 거가 늘어난 용적률을 국가하고 나눠 가져야 되거든요. 그럼 국가한테 주는 거 말고 내 사업 용적률 중에 예를 들어서 3종이 일반 상업지역으로 바뀌게 되면 25%를 기부 체납을 해야 되거든요. 나머지 75%가 내 건데 이 75를 100으로 봤을 때 20%는 좀 더 특별히 더 많이 할인해서 임대를 해야 되고요. 나머지 80%는 그거보다 더 적은 할인율을 적용을 하면 됩니다. 많이 할인을 해야 되는 거는 주변 시세의 80에서 85%의 첫 임대료를 시작을 해야 되고요. 나머지 80%에 대해서는 주변 시세의 90에서 95%의 첫 임대료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할인된 임대료로 높아진 금리를 갚고 남는 게 별로 없으니까 사업성 없어 이렇게 판단을 하지만 그게 극복이 되면 이 훨씬 더 부피가 커진 건물을 지어낼 수가 있고 땅 자체가 바뀌게 되면 우선 땅의 가치가 올라간다. 이미 그것으로 엑시스의 기회가 있습니다. 역세권 소규모 재개발은 용도 지역을 바꿀 수 있는 땅은 아까 제가 중심지책과 간선도로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중심지책상의 지역 중심 이상인 경우에는 역세권의 기준이 350m까지고요. 지역 중심 이하의 역세권, 그러니까 지구 중심 지역과 일반 역세권은 역세권의 기준이 250m입니다. 그리고 간선도로에 붙어 있는 땅만 준주거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면 도로나 이런 데는 바꿀 수가 없고요. 간선도로에 붙어 있을 때에는 운영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법정 준주거로 바뀌어지게 되거든요. 준주거로 바뀌어지는데 법정 상한은 500%입니다. 하지만 국회법 46조 12항을 보게 되면 소규모 재개발 사업을 했을 때 법정 상한에 1.4배를 더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4배라는 것은 법정 상한이 500%고요. 500%에 대한 140%는 700%까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선도로변에 있는 땅을 잘 사서 소규모 재개발 사업을 적용을 하게 되면 아주 가치가 높은 사업을 할 수가 있고요. 이거는 임대 기준이 없습니다. 분양을 할 수도 있고 임대를 해도 되고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늘어난 용적률은 국가하고 일부로 나눠 갔지만 남은 용적률에 대해서는 자유롭습니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도 이번에 혜택이 많아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600%, 700%까지 가능하고 역세권 범위가 350m까지입니다. 그래서 아까 중심지체계에 따른 간선도로에 따른 그런 거에 따라서 용적률이 다르게 500, 600, 700%에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되고요. 이것도 국가에 기부 체납하는 거를 뺀 나머지는 자유롭습니다. 분양을 해도 되고 임대를 해도 됩니다. 최근에 3,000회가 넘는 땅은 이 사업을 검토를 하는 거가 유리하고요. 좀 더 작은 땅은 이 사업도 검토를 하는 거 유리합니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과 복합개발 사업은 이제 이면의 지역들도 준주거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중심지책에 따라서 광역 중심 이상의 주간선 도로에 있으면서 250m 안에 있는 땅은 중심 상업까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 250m가 넘는 데는 일반 상업까지 바꿀 수가 있고요. 또는 이면이나 이런 데들은 준주거까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역세권 복합개발도 최대 700%까지 돼 있는데요. 국가의 기부 체납하고 남은 거를 이제 100이라고 보면 그 중에 50은 분양을 할 수가 있고요. 50은 임대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역세권 사업의 종류마다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한 가지 사업만 하면은 그냥 그것만 적용을 하게 될 텐데 이게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땅마다 이런 적용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입임대주택 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입임대주택 사업은 SH공사하고 LH공사가 이제 주 사업 대상자가 되겠고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경기도에는 GH가 있고요. 인천에는 인천도시개발공사가 있고요. 각 지자체마다 개발공사가 있습니다. SH공사처럼요. 이제 그들에도 이제 매매를 할 수가 있고요. SH, LH도 비슷하지만 어쨌든 다른 기관이기 때문에 규칙이 좀 다릅니다. SH공사는 지금 작년에 한 번 이제 공고를 하고 지금까지 공고를 안 하고 있습니다. LH공사는 꾸준하게 지금 계속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 매입임대주택에 대해서 이제 수유동의 칸타비를 너무 비싸게 샀다라고 이제 그 이슈가 되고 하면서 많이 위축이 되기도 하고 그러했는데요. LH공사는 지금 3월 말에서 4월 초에 공고 계획이 있으니까 이 사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LH 쪽의 사업을 이렇게 좀 스터디 해가지고 관심을 두실만 합니다. 이 또한 일반 분양이 아니라 국가를 상대로 해서 일가매각을 하는 거니까 분양 리스크가 없습니다. 이 두 사업은 상대적으로 일반 분양보다는 수익이 적을 수는 있겠지만 부동산 사업은 어쨌든 억을 다루는 사업입니다. 그 수익이 적더라도 결코 그게 적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 두 사업에서 사업을 판단을 하는 기준이요. 전체 매출 기준으로 7% 이상의 수익이 된다라는 제 사전 계획이 나오면 그 사업은 할만하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통적으로 한 10% 내외 정도의 수익을 생각을 하시고서 하면 되는데 조금 더 적을 수도 있고 땅을 좀 더 싸게 사거나 아니면 감정가가 더 잘 나오게 되면 그 이상의 수익이 나오기도 합니다. SH공사는 현재 사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원가가 높아진 때 이렇게 매입을 해야 되는 거가 맞나? 또 지금처럼 이슈가 있을 때 하는 게 맞나? 뭐 이런 판단 때문에 그런 거가 아닐까? 이건 뭐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고요. 뭐 이럴 때에는 그거에 대한 수요를 조절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SH공사는 이런 매입 공고가 있고요. 이 안에 사업에 대한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이런 매입 공고를 한번 이렇게 그 SH공사에 들어가시면은 그 공지사항에 이런 자료들이 있으니까 찾아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이건 LH공사의 매입 기준에 대한 이제 공고입니다. 이 안에 그 규칙들이 다 써 있습니다. 3월 13일에 나온 보도자료입니다. 네. 여기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요. 이 3번입니다.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용적률 완화를 해주고요. 용적률의 1.2배를 완화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2종 주거지역이 250% 할 수 있는 거가 300%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걸로 통해서 매입 약정 임대주택에도 용적률 완화가 적용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매입 임대주택에 대한 용적률 2종 주거지역일 때 200% 할 수 있는 이 용적률로 사업을 판단을 하셨어야 됐는데 이제는 여기 300%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훨씬 더 사업 수익이 더 많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런 사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 많이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늘어났기 때문에 사업성이 더 좋아졌습니다. 아까 SH공사가 매입한 현장들에 대한 위치고요.
이건 LH공사가 매입한 현장들입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좀 보여드리면 이건 이제 1년치를 제가 이렇게 보는데요. SH공사가 21년도 4차에 매입한 현장들이에요. 요게 그 전으로 가서 보면은 21년도 1차가 지금 여기 빠져 있는데요. 21년도 1차가 물량이 더 많았고요. 그 다음 2차가 되면서 소폭 물량이 줄었고요. 3차가 되면서 조금 더 줄었고 4차가 되면서 확 줄었습니다. 이렇게 매입에 대한 어떤 이런 패턴도 이렇게 보고 그리고 어떻게 편중돼서 매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런 데이터를 알고서 사업을 하면 좀 더 유리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처럼 분양이 안 되는 때에는 국가를 상대로 하는 사업에 대한 관심을 이쪽으로 많이 쏠릴 수밖에 없죠. 미분양 물량도 다 이쪽으로 신청이 많을 테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관심 가져야 될 사업은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입니다. 예, 빈집 및 소규모 주택에 대한 특별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가로주택, 자율주택, 소규모 재건축, 소규모 재개발 이 네 가지 사업과 빈집까지 해서 5가지 사업이 이 법에서 다뤄지게 되는데요. 보통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조합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개인이 하기는 어렵고요. 예, 소규모 재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자율주택 정비 사업과 소규모 재개발 사업은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예, 아까 소규모 재개발은 용도 지역을 바꾸는 사업만 있는 게 아니라 용도 지역을 바꾸지 않았을 때에도 법정 상한까지 용적률을 완화를 할 수가 있고 그런 제도적 대출을 받을 수 있고 한 그런 혜택이 있고요. 그리고 이 자율주택 정비 사업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이거보다요. 예, 자율주택 정비 사업은 원래는 그러니까 단독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19호까지를 이제 자율주택 사업으로 다루고 35호 이상일 땐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이제 가게 되거든요. 근데 서울은 자율주택 정비 사업에 대한 조례로 35호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자율주택 정비 사업으로 단독 다가구 주택하고 다세대하고 연립 이거에 이제 호수가 35호까지 가능하고 전체 면적의 그 50% 미만은 나대지가 포함이 돼도 괜찮습니다. 근데 상가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규칙들을 적용해서 사업을 했을 때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데요. 이런 그 기준을 다 충족을 하게 되면 충족을 해서 합의체라는 걸 만듭니다. 이 합의체는 예를 들어서 아까 19명이라고 하면 19명의 어떤 그 조합 사업처럼 표현을 합의체라고 하거든요. 합의체를 만들어서 사업을 할 수도 있지만 내 스스로 합의체를 만들어 가지고 임대주택이거나 아니면 국가를 상대로 매매를 할 때에는 1인 합의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1인 합의체가 아닐 때 2인일 때는 원래 일반적이진 않지만은 그냥 프로세스 상으로는 나하고 예를 들어서 여기 이명진 사무총장하고 돈은 내가 주로 되니까 99%는 나가 하고 내가 하고 이제 이명진 사무총장은 1%로 해서 비율의 이 차이는 상관이 없습니다. 명수의 기준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둘이 이제 예를 들어서 19개 중에서 한 개는 최소 면적을 1%로 하고 나머지 18세대를 제 앞으로 사서 이렇게 사업을 해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기준을 해서 사업을 할 때 뭐를 지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전체 사업비의 50%를 2.2%의 대출을 해줍니다. 이게 1.5%에서 최근 금리가 올라가면서 2.2%로 오른 건데요. 건물에 상가를 짓던 병원을 짓던 집을 짓던 상관없이 기본 프로세스는 전체 사업비의 50%를 2.2%에 빌려주는데 전체 연면적의 20% 이상을 임대주택을 같이 포함을 하게 되면 50%가 아니라 70%를 2.2%에 빌려줍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LH나 이런 SH하고 참여형으로 같이 시작부터 같이 계획을 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70%가 아니라 90%를 2.2%에 빌려줍니다. 여기 평균적인 사업은 가운데 있는 70%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 계획을 할 때
상가하고 주택 20%를 해서 주택 20%하고 상가를 지어도 되는 거고요. 전부 다 집을 지어도 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는 우선 대출을 전체 사업비 70%를 2.2%에 빌려주니까 지금처럼 금리가 높아진 거에 대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익형 건물을 짓는다라고 하면은 이런 방법으로 수익형 건물을 지어서 남들은 5% 이상의 금리를 빌려서 사업을 하면 여기서 나오는 임대 운영 수익으로 이자를 갚고 남는 게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2.2%에 조달을 하게 되면 여기서 나오는 임대 운영 수익으로 2.2% 갚고 돈이 많이 남습니다. 대출 기간은 5년이거든요. 5년 안에 이 부동산 가치가 많이 오를 수 있는 위치를 선택을 하게 되면 그 사이에 오르게 되면 이 비싸게 팔면 되고 그때까지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죠. 마이너스 역산이 안 나니까 여기서 나오는 임대 수익으로 갚고 남는 걸로 그냥 건물 안 팔아도 되죠. 남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남는 걸로 유지를 하다가 부동산이 정상화가 되고 높아졌을 때 높은 가격에 매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기 때문에 지금 같은 때에 같이 적용을 하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방법으로 SH, LH에다 매각을 하게 되면 아까 용적률도 법정 상한까지 주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수익도 더 이제 확보가 되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매각 사업을 하는 것도 좋고 수익형 사업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잘 응용을 하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도시 재생 활성화 지역에서 많은 혜택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표적인 5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씨앗금융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공동 협업 공간 조성 자금, 임대 상가, 창업 시설, 그리고 생활 SOC, 그리고 상가 리모델링 이렇게 건물을 지을 때 또는 리모델링을 할 때 정부에서 정한 그 미션에 맞춰서 사업을 하게 되면 전체 사업비의 70%에서 80%를 대출을 해주고요. 금리가 1.9%입니다. 전국에 해당되는 사업이고요. 그럼 이런 방법을 잘 이제 응용을 하게 되면 이렇게 아까처럼 금리 영향을 받지 않고 1.9%면 안 받잖아요. 그렇게 내 건물을 만들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고 이게 서울에서는 80%를 지금 해주지 않고요. 이게 이제 이렇게 해주다가 바뀌었습니다. 여러 이거를 응용을 해가지고 뭐 연예인들이 이제 투기를 했다 막 이런 것도 이슈가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었거든요. 서울은 40% 해줍니다. 서울은 40%를 1.9%에 대출해 줍니다. 요즘처럼 금리가 높은 때에 그래도 상당히 기회가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울시에서 하는 공동체 주택도 관심을 가지시면 좋습니다. 이 공동체 주택은 서울시에서만 할 수 있는 사업이고요. 여러 가지 테마와 미션을 내가 이제 정해가지고 서울시에 나는 노인을 위한 주택을 만들겠다. 청년을 위한 주택을 만들겠다. 자전거 동호회에 있는 사람끼리 만들겠다. 우리 건대 부동산 학과에 있는 사람끼리 테마를 만들어서 우리끼리 사는 집을 만들겠다. 이런 이 방향성을 정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가장 혜택이 있는 거는 전체 사업비의 90%를 대출해 줍니다. 이런 방법으로 몇 명이 모여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고요. 잘 응용을 하게 되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 방법은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토지 임대부와 민간 임대형과 자가 소유형 이런 사업 형태로 이렇게 갈 수가 있고요. 이런 방법으로 적은 비용으로 내 건물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최근 공동기숙사, 임대기숙사가 이제 2월 14일에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올해 가장 이슈가 되는 사업 중에 하나가 임대형 기숙사가 될 겁니다. 코리빙 하우스 많이 들으셨죠? 작고 크고 한 이런 코리빙 하우스가 많이 생기게 될 텐데요. 에피소드나 이제 그 맹그로브 이런 거가 이제 대형 또 고급화되어 있는 그런 전략으로 코리빙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자들이 앞으로는 이제 뭐 오피스텔로 지어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제 하는데 임대형 기숙사에 그 이제 법을 적용을 해서 훨씬 더 사업성을 좋게 이렇게 지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사업들이 많이 활성화가 될 겁니다. 임대형 기숙사의 가장 큰 장점은 주차장입니다. 아까 주차 대수에 따라서 건물의 부피가 결정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임대형 기숙사는 공동주택에 해당이 되고 공동주택이 이제 일반 기숙사와 임대형 기숙사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이 임대형 기숙사를 하게 되면 주차장이 200회배당
한 대입니다. 60평당 한 대이기 때문에 그만큼 주차를 덜 하더라도 할 수 있다는 건 작은 땅에서는 주차를 하고 1층에 상가를 둘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지하를 파지 않아도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지하에 주차 대수가 줄어드는 것만큼 지하를 덜 파도 되니까 돈도 적게 들어가고 사업 기간도 줄어들게 되니까 사업성이 나오지 않은 그런 사업장들이 훨씬 사업이 극대화가 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사업과 아까 공동체 주택을 엮어가지고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사업을 하면 또 융합 사업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내일 이제 저희가 건사년에서 이제 미리 예고를 한 거가 2대의 상권을 이제 임장을 하기로 했는데요. 관련해서 이제 2대나 이런 주요 지역의 꼬마 빌딩에 대한 좀 설명을 이제 드리고 이제 강의를 이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면적에 따른 꼬마 빌딩에 대한 제가 규모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양재역 더 포인트라는 건물인데요. 땅 면적이 24평입니다. 네. 일반 상업적이고요. 용적률 332%를 해서 지하 1층 지상 9층짜리를 만들었습니다. 2018년도에 이렇게 지어졌고요. 24평에도 이렇게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보여준 겁니다. 원래 이 건물이 지금 이 건물이 복층으로 만들었거든요. 원래 18층으로 만들려고 했답니다. 네. 근데 현재 9층으로 해서 복층으로 쓰고 있습니다. 중구의 건물 이름이 대박빌딩입니다. 대지 면적 30평이거든요. 이것도 일반 상업지역이고 일반 근린생활시설로 용적률 592% 했습니다. 건폐호리에서 1층에 18평짜리고 지상 10층짜리 건물을 지었고요. 주차대수 한 대로 10층짜리 지은 겁니다. 18년도에 지었고요. 아까 이것도 주차대수는 한 대입니다. 이 2대 선샤인이라는 거는 땅이 41평짜리입니다. 점점 이렇게 그 땅이 커짐으로 인해서 볼륨이 되는 거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41평짜리의 용적률을 708% 했습니다. 15층짜리 건물 지었고요. 주차 대수 한 대 했습니다. 18년도에 지었습니다. 이렇게 높은 빌딩을 짓는데 주차 대수를 한 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에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될 수가 있는 거는 아까 제가 지도를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렸던 부설 주차장 설치 제한 지역 안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주차 한 대로 이렇게 15층짜리 건물을 지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는 사람은 이렇게 짓고요. 모르는 사람은 2층짜리 건물 짓는 겁니다. 이건 50평짜리 땅에 587%에서 10층짜리 건물 지은 거고요. 23년 지금 이제 곧 준공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이제 가서 이 건물도 이제 보게 될 건데요. 이제 이대역의 21st 오피스텔입니다. 땅 79평이고요. 용적률 599% 했습니다. 주차 대수 한 대입니다. 주차를 하나도 안 했고요. 오피스텔 60개를 지었습니다. 원래는 오피스텔 한 세대당 주차 한 대 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거 지으려면 주차 60대 해야 되는 거예요. 79평에 60대 어떻게 합니까? 할 수가 없는데 지금 주차 대수 빵대로 61개를 지었습니다. 22년도에 준공했습니다. 내일 이제 가서 이 건물도 이제 보시게 될 겁니다. 이렇게도 이제 짓는 사람들이 있다. 이제 그런 사례를 이제 내일 보시게 될 거고요. 성수동의 코너 25라고 해서 146평짜리 땅입니다. 중공업지역이고요. 중공업지역에서는 원래 용적률을 400%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461%로 했습니다. 네. 용적률 인센티브를 권장 업종을 잘 적용을 해서 할 수 있는 용적률보다 훨씬 더 많이 한 거고요. 이 더 시스템이라고 김창준 건축사, 되게 유명한 건축사가 이제 설계를 한 건데 성수동에 요즘에 이런 더 시스템에서 설계한 건물들이 몇 개 들어갔거든요. 이런 건물들이 이쁘게 되게 잘 지었습니다. 다음 달에는 성수동을 볼 건데요. 다음 달에 이 건물하고 이제 그런 사례들을 이제 보시게 될 겁니다. 이렇게 각 땅의 면적별로 이렇게 꼬마 빌딩의 어떤 규모를 이만큼 지을 수 있고 각각의 이런 거를 지었을 때 이제 이거에 의해서 이제 그 면적이 나오고 면적에 의해서 사업비가 나오고요. 그럼 땅값과 하게 되면은 이제 이 건물을 짓는 원가가 나오고요. 이렇게 지어서 이제 지어진 건물에 대한 아까 이제 임대 운영 수익이 얼마가 나오고 그거에 대한 캡레이트 수익률을 뭐 3%, 4% 뭐 이런 기준을 했을 때 얼마의 가치가 산출이 돼서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아까 금리 혜택이 있는 것과 같이 결합을 해서 현재 어려운 그런 높은 금리를 극복을 할 수가 있고 용적률을 이렇게 더 많이 함으로 인해서 수익은 더 많이 나오니까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사실상 영향을 받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업 적용을 잘하면 이런 불안기에도 그렇게 그 영향을 받지 않는 사업을 해나갈 수가 있고 오히려 지금과 같은 이런 때가 더 부동산 사업을 하는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강연은 오늘 좀 길었는데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